이번에 그 썸네일이나 진행 양식이나 이스타 TV 어느 정도 참고 많이 한 거 맞고요. 이걸 해보게 된 이유가 뭔가 막 뭐 경기 리액션 영상 이런 거 막 도배하고 뭐 이적설 날 때마다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재무제표 같은 그런 자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약간은 부정확할 수 있겠죠. 구단 내부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겠지. 그런 정보까지 다 유출되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에 한해서 이 구단, 오늘은 첼시 특집인 거고 특정 구단의 재정 상태를 한번 알아보자 라는 취지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또 첼시가 선두주자인 게 뭐 첼시 컨텐츠 조회수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근데 이제 재정하면은 첼시가 가장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그냥 이 새끼들 돈 존나 많이 쓴다, 근데 막 성적 병신이다, 이렇게 욕 많이 먹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장 딱 첫 번째 주자로 생각을 하게 됐고, 만약에 뭐 반응 좋으면 토트넘도 해보고 메뉴도 해보고 다 해볼 것 같아요. 그 클럽들도 다 뭐 재무제표 올라와 있고 재정에 관해서 막 기사 올라와 있고 하니까 자료 수집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좀 약간 접근성 문제 면에서 내가 좀 어색해할 수는 있겠지. 일단 첼시를 욕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탭이 아마 이거일 텐데, 이적료 지출 존나 많이 했잖아요. 보엘리가 오고 나서 데려온 선수들 탑5를 제가 랭크를 해놓은 거예요. 금액별로. 모이세스 카이세도, 엔소 페란데스, 웨슬리 포파나, 미알로 모드릭, 그리고 이제 로메오 라비아. 여기서 굳이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본다면, 뭐 타클럽 팬들도 볼 테니까 설명을 해드린다면, 모이세스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못 데려온 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만든 가격. 애초에 이 정도 값어치를 하는 선수는 유럽 축구에 많지 않아요. 그냥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야. 1900억의 순수 가치를 누가 다 충당을 시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상황이 맞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첼시가 협상을 질질질 끌다가 리버풀이 이제 경매식으로 갑자기 막판에 치고 들어와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그 전에 딜을 끝내지 못한 첼시가 어쩔 수 없이 저 가격에 사게 된 현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현상에 의한 가격이었던 거고, 엔소 페란데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600억이라는 통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이 선수가 정말로 필요해서 저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엔소 페란데스의 딜에 관해서는 딱히 욕은 하진 않아요. 그냥 안 팔겠다는 선수 억지로 빼온 거라서. 이거는 뭐 포파나도 마찬가지고요. 포파나 같은 경우에도 레스터시티에서 5년 계약을 박은 직후, 한 달도 안 됐을 텐데 5년 계약 박은 지. 그렇게 당연히 장기 프로젝트, 레스터의 장기 프로젝트 안에 들어갈 걸로 보였던 선수를 억지로 빼오느라 가격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 웨슬리 포파나의 이적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센터백 역대 2등에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지금 기록이 갱신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기억하는 이 데이터에 한해서는 웨슬리 포파나보다 비쌌던 센터백이 없었어. 얘 이후로. 지금은. 그 전에는 웨가이어가 1등이죠.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는 원래 프리미어리그 레코드를 세웠고, 엔소 페란데스가 깨지게 된 거는 데클란 라이스. 근데 데클란 라이스의 기록을 깬 게 모이세스 카이세도. 이런 순으로 흘러가고요. 미알로 모드릭, 역대 포구딜. 아르테타한테 사기를 맞았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유로 플러스 3천만 유로인데, 이거 지금 옵션 포함 안 시킨 겁니다. 7천만 유로만 생각을 했을 때 1000억 정도가 나와요. 당시 환율로. 거기에 플러스 3천만 유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한 1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옵션이 리그 우승 옵션인가 아마 그럴 텐데, 첼시가 지금 실력으로 냉정하게 리그 우승을 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이 이제 활성화되는 일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협상을 그따구로 했다는 건 정말 엿 같은 부분. 그러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뭐 샤흐타르 리그에서 졸라게 잘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리그가 유럽 축구 그 리그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그 랭킹에서 몇 등인데 걔네가. 그런 애를 1040억에 사온다는 건 진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로메오 라비아는 이건 진짜 합리적인 딜이었던 게, 왜냐면 애초에 로메오 라비아를 맨시티가 700억에 다시 사올 수 있는 조항이 이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4년 여름에 활성화가 되는 바이백 조항이 있었는데, 첼시가 1년 일찍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그 바이백보다, 그리고 맨시티가 타 팀으로 이적을 갈 시에 떼가는 20%의 세론이 또 설정이 돼 있어요. 그 20%의 세론 플러스 알파를 지급을 해야 돼요. 700억 플러스 알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책정이 된 거야. 이거는 난 나름대로 합리적인 딜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가격에 사올 수밖에 없었어. 이 가격 아니면 못 사와 절대로. 그래서 애초에 딜 자체에서 처음에 임할 때 라비아를 이 가격에 사와야지 라고 각오를 하고 데려온 거고, 이것도 엔소도 마찬가지고 포파나도 마찬가지지만, 카이세도랑 무드릭은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를 못하는 금액으로 데려온 케이스가 아닌가. 뭐 순수 가치를 떠나서 그 상황을 야기시킨 보드진의 우매함에 굉장히 많은 경악을 했던 사건들이고, 그리고 이외에도 뭐 쿨리발리도 데려왔고요. 쿠쿠렐라 980억에 데려왔죠.
파머도 맨시티에서 2년 동안 1군 경기 거의 출전 못했는데 가격이 거의 한 800억 가까이 냈으니까 걔도 그렇고 뭐 귀스토는 그나마 쌌고 뭐 바디아실 얼마 디사시 얼마 등등등등 해서 진짜 많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선수를 많이 사오면은 너네가 재정이 진짜 개 박살나지 않냐, 니네 대체 돈 어디서 나냐 이렇게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로 첼시 팬들이 주로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하고 까이는 주제도 그게 대부분이고, 근데 그거를 충당시킬 수 있는 업적이라는 게 있는데 보엘리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 수익 메이슨 마운트 1080억 2023년만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카이 하베르츠 1120억, 마테오 코바치치 500억, 칼리드 쿨리발리 350억, 에두아르 멘디 300억. 여기서 봤을 때 메이슨 마운트는 유스에서 나간 금액이다 보니까 순수 이득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데려온 가격에서 조금 얹어서 판 거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안 보던 선에서 약간의 이득을 취했다. 마테오 코바치치도 마찬가지고 칼리드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긴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빠르게 매각하는데 우리가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고, 에드와르 밴디 같은 경우에도 사온 가격 대비 잘 팔은 금액을 기록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주급자기도 했고 더 이상 이 선수를 방치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있었어. 물론 후반기 22-23 시즌 계속 못하다가 리그 후반기에 들어갔을 때 잘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근데 그 선수가 나이가 이제 91년생이면 32에 그 정도의 반 시즌짜리 폼을 보여준다는 건 보드진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바로 내보낸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쿨리발리 그래도 막판에 잘했는데 왜 내보내냐 이런 말들도 꽤 있었는데, 근데 뭐 나는 내보내도 이상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약간 이 컨텐츠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보엘리를 계속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쿨리발리랑 맨디 판 곳이 사우디잖아요 다. 이때 지에우도 팔라고 했고 루카쿠도 팔라고 했는데 루카쿠는 그냥 본인이 거절을 했고, 지에우 같은 경우는 알나스를 이제 메디컬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못 팔았는데, 어쨌든 사우디 이장을 선도했던 굉장히 색다른 여름 이적 시장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23년 여름. 첼시가 처음에 그 포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도 대거 이제 자신들이 잉여 선수 내지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비싸게 파는 형식의 현상이 계속 연속돼서 일어났는데, 나름대로 뭐 트렌드세러가 된 것 같다는 그런 과의식도 들면서 그냥 되게 기분 좋았던 여름 이적 시장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2024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금액이 생각보다 줄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위에 3명 뉴스입니다. 코너 갤러거 코밤 출신, 마트센 뉴스, 루이스올 코밤 출신, 그리고 오마리 허친슨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뉴스였는데 FA로 데려왔고 저 400억에서 고작 20%가량의 세롬만 뜯긴 채로 팔았기 때문에 대단한 순수 이득을 받고, 그리고 똥멜로 10카코 저 10새끼는 650억에 판다고 하는데 이게 장부상으로 저게 지금 적자가 아니래요. 뭐 주고 5억에다가 이적료 1,500억인데 이게 어떻게 적자가 아니야? 저도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나온 소식으로는 그래요. 전문인들이 다룬 소식에서는 이게 적자가 아니래요. 이득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그냥 딱 0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또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스를 판매했을 때 순수 이득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순수 이득이고요. 코너 갤러거, 이안 마트센, 루이스 올, 게다가 여기에 지금 아르만드 브로여가 물론 지금 딜이 파토됐다는 소식이 많지만 입스위치 타운으로 3천만 유로에 팔리기 직전이었고, 지금 찰로버 같은 경우에도 2,500만 파운드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등등등 해서 첼시가 선수를 많이 데려오는 이유가 이거구나. 아, 이렇게 리셀을 해서 구단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어린 선수를 먼저 선점해서 사면은 나중에 결국 가격이 오르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의 연출을 보여주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꾸리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이 밑그림에 대한 이해 정도는 될 수 있기 시작한 2024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금 케파랑 스털링까지 남았어요. 지금 여기서 주급 많이 받던 애가 루카쿠, 케파, 스털링 다 나가게 되면은 주급이 무려 12억가량이 비는데, 주급 12억이면은 연 재정으로 봤을 때 한 600억 조금 넘거든요. 한 620억쯤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이 장부상 비어버리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적 시장이 안 끝나긴 했지만 뭐 이적 시장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파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스털링 쪽에서 이적할 팀을 갑작스럽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지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만약에 다 팔 시에는 첼시는 지금도 PSR 문제가 없어요. PSR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판매를 더 하게 되면 아주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판매를 못 하게 된다면 그냥 1년 또 안고 죽어야겠죠. 네. 일단 이 정도로 이적 시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수 영입 내지는 방출로 인한 수익 및 손실?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시기법이라고 말을 하죠. 아까는 이제 이적 시장을 주제로 다뤄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묶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보시기법.
그러니까 구단 소유의 주차장 및 호텔을 매각을 하면서 장부 여유분을 확보를 했어요. 이게 PSR에서 인정이 된대. 왜냐면 PSR이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룰이라 정확히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보엘리가 딱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주차장하고 호텔을 팔면서 우리 장부상 이등 이렇게 봤어요라고 보고서 올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거 진짜 짜증나는데 이거 막 허용해주기 싫은데 라고 했지만, 막상 이걸 제재를 때리려고 하니까 무법이야. 법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처분을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난감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현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프리미어리그였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PSR 장부에 관해서 굉장히 큰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제재도 피했고요. 게다가 단연할부 등으로 부담을 감소시켰죠. 그러니까 선수 영입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일시불은 되게 부담스럽고 단연할부는 당연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부담이 적은 편인데, 프로듀스 101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서 이제 너무 많은 선수들을 데려와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근데 막상 까보면은 보엘리가 이제 장기 프로젝트 제대로 굴리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급료가 다 엄청 낮고요. 단연할부를 이행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걱정이 여론에 비해 없다시피 했던 첼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단연할부도 그렇고 저거 지금 구단 소유의 시설 팔아가지고 어떻게 장부 확보하는 것도 아마 제재 먹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지금 두 번째는 실제로 제재를 먹었죠. 8년 할부, 10년 할부 이지랄 했다가 지금 5년 할부까지가 최대라고 하죠. 유에파 쪽에서는. 물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쪽에서는 그건 따로 제재를 안 했을 텐데 유에파 쪽에서는 제재를 한 걸로 알아요. 어쨌든 간에 보엘리 때문에 또 법이 생겼고, 보엘리 때문에 첼시는 살아남았다. 세 번째가 의외로 대단한 수익성. 아까랑 별개로 첼시가 생각보다 상업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놀라움을 저는 느꼈는데, 원래는 첼시가 로만 시절에는 잘 나갔던 시절도 많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리그 우승도 하고 FA컵 들고 유로파 들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상업적인 수익성이 낮았대요. 근데 지금은 기회의 땅 미국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옛날에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골드러시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을 가가지고 돈을 버는 형식을 축구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야. 물론 이게 애초에 보엘리가 최초는 아니지만 보엘리만큼 미국에 그렇게 점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축구 클럽 어디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첼시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와요. 엄청. 그러니까 미국을 굳이 왜 누르냐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이제 GDP라고 하나요? 수익성,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소비력을 자랑하는 팬덤들, 그런 대중들이 가득한 즐비한 기회의 땅이다 보니까 간 것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애초에 특정 클럽을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아시아 시장과는 다르게 아예 문외한이라 꼬시기 더 쉬운 그런 환경이라는 거를 딱 캐치를 잘하고, 게다가 또 보엘리가 미국 스포츠를 너무 많이 굴려봤으니까 미국 스포츠 애들은, 미국 팬덤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 저런 거 좋아해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건드려서 수익이 크게 증가한 걸로 알아요. 게다가 이런 거를 잘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이렇게 프리시즌 투어만 가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첼시 이 구단 뭐야? 피드 들어가 볼까? 채널 들어가 볼까 했는데 존나 구려 보이면은 안 찾게 돼요. 컨텐츠가 뭐가 됐든. 근데 첼시가 보엘리가 인수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인스타 피드도 그렇고 인스타에 릴스 올라오는 컨텐츠들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인스타의 사진으로만 구성된 컨텐츠도 되게 많고, 릴스 형식으로 구성된 컨텐츠도 되게 많고, 유튜브도 보면은 롱폼이나 숏폼이나 다 가리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컨텐츠를 늘려나가서 이게 지금 아마 큰 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제가 첼시 팬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이거 첼시 팬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첼시만큼 세련된 유튜브 채널을 별로 못 봤어요. 타팀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위상이 높은 클럽이어도 유튜브에다 투자를 별로 안 해가지고 유튜브가 별로 재미가 없는 클럽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는 되게 많은데 조회수가 되게 낮고 그래요. 첼시는 얘네들이 쳐받고 있는 성적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컨텐츠가 질이 높고, 그 다음에 조회수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조회수로 수익을 벌진 않겠지만, 왜냐면 그걸로 돈을 벌려고 운영하는 구단이 아니라 애초에 너무 높은 단위의 돈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높은 단위의 돈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라이트 팬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유튜브를 사용한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잘한 것 같고, 저도 원래 외국어로 된, 그러니까 영어나 스페인어 내지는 그런 언어로 된 유튜브 잘 안 보는데 첼시 팬이기도 하지만 첼시 채널 진짜 세련돼가지고 자주 보긴 함. 진짜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독자 수도 2022-23 시즌 기준으로는 300만 명이었는데 지금 530만 명 됐어요. 이게 진짜 채널이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증거 중 하나인 것 같고, 수익이 늘었다 어떻다 이랬는데 이게 수치를 보냐 안 보냐의 차이가 또 크거든요. 지금 봤을 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야. 물론 2021년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어서 굉장히 많은 재정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코로나가 2020년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그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할 때도 되게 무관중 엄청 많이 했잖아요. 다 기억할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면은 지금 이게 약간 노이즈 처리해놓은 거 잘 안 보이겠지만 2019년 76, 2020년 62 이제 연두색 말하는 거예요. 2021년 9, 2022년 83, 2023년 85 이게 그러니까 매치데이 수익, 티켓 이런 것들이거든요. 진짜 졸라 개박았잖아 이때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챔스 우승을 했다 보니까 이런 뭐 자세한 사안들은 다 차치시키고 어쨌든 수익이 들었어요. 역대 최고의 갱신을 했어요. 이게 성적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데 팬들의 지갑을 연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중계권료는 약간은 줄긴 했지만 2022년도에 비해서 근데 지금 보면 팬 수익이 엄청 늘었어요. 210, 199, 176, 209였다가 242 제일 크거든요. 대체 뭘 보고 이걸 지르는지 모르겠음. 님들 같으면 유니폼 사기 싫잖아요. 12등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늘었다 하더라고요. 12등 박았는데 저때. 신기한 팀입니다 참. 이 팬들의 지갑을 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네이션을 얻는다거나 멤버십 구독을 얻는다거나 등등 그런 사소한 수익들도 금액이 낮은 수익들도 발생시킨다는 거는 진짜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근데 공개적으로 개 받고 있는 팀이 굿즈가 늘어나는 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미국인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만만치 않던 일이었던 게 우리가 이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영국 총리죠. 보리스 존슨. 솔직히 좋은 말은 안 나가는 사람. 나는 씹새끼라고 정의하는 사람이고 압박 속에서도 일군 재정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 이때 저는 이번에 알아보면서 알았는데 물론 그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더 자세한 내막은 이번에 알았는데 수많은 제재가 있었다고 해요. 2022년 여름. 2022년 여름이면은 이제 보엘리가 인수를 하고 처음으로 구단을 이끌던 그 시즌이란 말이야. 첼시 21-22 시즌 재정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첼시는 실제로 2022년 여름에 영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방면에서 제한된 행동만을 요구받았는데 여기 이제 시즌 티켓 판매, 뭐 상품 판매, 스폰서십 그리고 뭐 각종 뭐 행사 이벤트 예약이라던가 뭐 선수와의 계약에도 제한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전망이 이것 또한 이제 첼시 재정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몇 년 동안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게 정배였대요. 아예. 그래서 나는 더 대단한 것 같아. 왜냐면 그 이후로 이게 꼬꾸라졌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계속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정면에서. 그 어떤 인프라도 또 구축이 안 돼 있었죠. 당시에 뭐 단장이 있었어, 뭐 회장이 있었어, 뭐 스카우터진이 뭐 누가 확보가 됐어, 뭐가 됐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맨바닥에서, 맨땅에서 그냥 보엘리가 혼자서 막 거의 자지도 않고 두세 달 내내 또 성적도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게 큰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지금 첼시는 눈 뜨고 보니까 흑자네요. 첼뽕도 첼뽕이지만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되게 리스펙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경이롭습니다. 이러면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뭐 어느 협회가 아니라 진짜 보버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원래는 4억 8천만 파운드까지가 이제 최대치였는데 5억 파운드를 이번 처음으로 찍었다고 해요. 23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당시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이제 영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기록하지 못했던 총 매출 5억 파운드의 벽을 드디어 넘었고 무려 1억 1천만 파운드의 손실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10억 파운드 손실이 있는데 1억 1천만 파운드 이렇게 줄였다고 하면 뭔가 되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1억 2천만 파운드의 손실이 있었는데 세전 손실 정확히는 세전 세금 뜯기 전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1억 1천만 파운드 손실을 줄여가지고 총 손실액이 900만 파운드밖에 안 돼요.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뭐 풀어야 할 숙제는 되게 많아요. 레스페니 수치가 지금 첼시가 압도적 1등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제한된 정보에 한해서 매겨진 순위표라 막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팬들은 보통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 인식에 바뀌는데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뭐 첼시가 돈 많이 쓰는 병신팀이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또 PSR은 해결했다고 하지만 이제 UEFA가 주관하는 2024년에 FSR은 아직 해결 여부가 불투명하죠. 이 팀이 FSR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막 추가 방출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오가고 있고 그래서 루카쿠 영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오시면 막 주급 9억 요구한다는 찌라시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FS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이나 주차장 같은 클럽 내 시설을 판매하는 매각하는 행위로는 장부를 메울 수가 없어요. 인정이 안 돼요. 기준이. 이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재밌겠다. 팬인 걸 떠나서 보일리 이 새끼 이분 어떻게 뚫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을 좀 야기시키는 그런 순간이 아마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 포함이 안 되고 선수 판매로만 이거를 메우려고 한다면 8월 31일까지 5일 남았거든요. 사실상. 그때까지 어떻게 메워봐야죠. FSR 만약에 해결 못하면은 막 이적 시장 정지 뭐 이런 거 먹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FFP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뭐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진짜 우리가 성적 걱정은 했지 돈 걱정은 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보일리가 있기 때문에 비친 슈퍼히어로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진 않는다.
이 정도.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를 왜 이렇게 막 하냐, 이런 식으로 판을 왜 벌리냐고 하시는데, 첼시가 구장이 작아요. 4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4만 500명. 4만 500명이면은 웨스트햄보다도 작고요. 아마 크펠보다도 작을 텐데. 진짜 어쨌든 이게 중소클럽 규모의 구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클럽 미상도 미상이고, 구장이 크면은 그 클럽의 미상이 더 커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티켓 수익이 진짜 개 낮아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첼시만 비교해 놓은 거야. 첼시의 5년을 비교해 놓으니까 딱 체감이 안 됐지. 그냥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저는 이제 그래프를 많이 찾아봤잖아요. 첼시랑 뭐 레알 마드리드 뭐 누구 저기 여기 다 찾아봤는데 첼시가 제일 낮아. 진짜 압도적으로 낮아요. 다른 데가 한 막 수치가 120에다가 한 150 이러는데 첼시 77 막 이래요. 6만 명이 나와도 적자야. 심지어. 구장은 전 세계 축구 구장에 한해서 가장 비싼 지역에 지어져 있고요. 지하에는 동굴이 있어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지 못하고, 근처 부지가 영국 내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한남 더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다 이사 보내고 그 부지 다 사야 되는데, 부지가 얼마나 하냐면 그 근처 부지 조금 그러니까 한 축구장 크기 정도로 샀거든요. 두 번에 걸쳐 샀는데, 그게 아마 1200억 가까이로 아마 할 거고, 아마 그거는 컨소시엄 돈으로 나간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첼시 그 장부로 빼면은 첼시 또 큰일 나니까 첼시 장부로는 안 빠지고 컨소시엄 머니로 산 걸로 알아요. 아까 호텔도 컨소시엄이 산 거예요. 컨소시엄이. 보엘리가 자신의 컨소시엄을 이용해서 편법을 쓴 거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구장을 뭐 지반 아무리 약해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높게 짓고 싶지만, 리치몬드 언덕에서 세인트폴 성당이라고 있어요. 이거 언덕이 있는데, 옛날에 그 헨리 8세가 좋아하는 언덕이 있어요. 그 헨리 8세가 내려봤을 때, 난 저 성당에 보였으면 좋겠어. 이거 법으로 제정하자. 저거 가리는 건물 못 짓게끔. 그 법이 313년 전에 지어졌는데, 영국은 그런 법 잘 안 바꾸거든요. 그 법 때문에 슈발 못 지어요, 높게. 그러니까 증축을 하더라도 제재가 진짜 많아. 한쪽에는 막 기찻길 다니고, 한쪽에는 막 국군 묘지, 2차 세계대전 이제 열사님들, 그분들 계시는 그런 무덤도 있고 해가지고, 보엘리가 진짜 역대급 난이도의 클럽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영국 정부한테 제재도 받고, 구단 중축은 또 그거대로 어렵고, 중축을 해도 적자고, 6만 명밖에 못 지어요, 구장을. 6만 명 규모로밖에 못 짓는데 그걸 지어도 적자인 이런 병신 같은 상황. 어떻게 난관을 해결해 나갈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되게 사람이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난 보엘리가 진짜 되게 나한테 충격적인 걸 많이 줬어요. 재정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구나. 평생 처음 보는 캐릭터. 이렇게 구단이 안 풀리는데, 그러니까 리그 막 12등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돈 잘 굴린 사람 처음. 진짜 돈은 미국 놈들이 굴리는 게 달라. 확실히 달라. 일단 이상 재정적 남자 에피소드 1 해봤고요. 나중에도 호응 괜찮으면 더 해볼게요. I was born to kill it. I was meant to win. I am down and willing, so I will find a way. It took a minute, now it didn't happen right away. When it get hot.